안녕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EPS 측에서, 총평, 실시간 시험 당일날 총평 좀 했었어요. 그죠? 예. 그때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 강의를 이제, 23일 기출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출 강의 준비하면서 또 느낀 건데요. 참,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잘 맞았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 들고, 또 한 문제 정도는 또 너무 어렵다. 아마도 잘 못 썼을 거다 이런 생각 들고 좀 어떤 문제는 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채점을 하실까? 뭐 5분 답안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의문도 든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저로서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시험 보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 기출을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채점위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네, 제 답이 뭐 저처럼 썼으면 100점이고 저처럼 안 썼으면 다 틀렸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참고하시라는 답안이고요. 전혀 다른 얘기만 쓰지 않았다면 꼭 이제 저처럼 이제 쓰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신 답이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점수를 또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제 답이 뭐 100% 정답이다 이런 생각으로 기출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한 요지가 뭔가, 그리고 어떤 논리로 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이번에 잘 돼서 합격을 하시길 바라고, 만약에 또 미처 저희 차량에서는 정말 잘 나왔는데, 저희 자동차 구조 및 이론과 실무 제 파트에서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다른 이제 과목에서 점수가 좀 안 나왔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또 다시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시험 보면 되겠구나라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좀 같이 가시고요. 자, 우리 이제 시험 문제 한번 우리가 총평 때 다 보고 여러분들 다 봤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요번 2023년 시험 문제는요, 총 여지없이 총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 중에 이제 기관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배출가스, 유해 배출가스와 관련된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네. 출제가 됐고, 전기 문제는 저는 이제, 전기는 사실 모든 게 다 전기가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갑니다. 용접도 전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기로 딱 구분할 만한 문제는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셰시 문제가 우리 이제, 슬립 앵글, 사이드각, 사이드 슬립 각으로 해서 이제 코너링 포스, 그 다음 뭐 언더 오버 스티어 이런 주행과 관련된, 주행 안정성과 관련된 그런 동력학적인 부분으로 셰시 문제가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셰시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첨단 어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로 나오지 않고 에이다스를 이용해서 셰시 문제를 접목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고요. 아주 기계학적으로, 공학적으로, 약간 동력학적인 부분에서, 약간이 아니라 동력학이죠. 동력학적인 기계공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판금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네, 2문제가 나왔는데, 차체 손상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우리 용접, 플라즈마 용접에 대한 문제로 나왔는데, 이거는 의외였어요. 네. 판금 문제 하나, 도장 문제 하나, 이거는 항상 정해놓은 거였는데, 차체 손상과 판금 도장, 판금의 용접에 대한 문제로 2문제가 나왔다. 네, 라는 거 참 특이할 만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도장 문제가 또 한 문제 나왔습니다. 도장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원코트에서부터 3코트까지 3코트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과 이런 내용들로 하라고 이제 쓰라고 서술 문제로 나왔고요. 다음에 친환경차 문제, 여지없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친환경차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우리가 1번에 나오는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문제와 EV의 전체적인 시스템인데, 그 중에서도 고전압에 대한 구성에 대한 시스템, EV 고전압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문제는 사실 저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참 좋았어요. 그죠? 예. 저희 그 5파트의 마지막 첫 장에 나오는 문제로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만약에 이 부분을 잘 쓰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간단한 문제였지만 10점짜리였지만 저희 학생들은 다 쓸 거라고 믿고 운전자 개입에 대한 문제까지 다 해서 잘못 썼다고 해도 5점 이상의 점수 7점? 7점으로 하겠습니다. 7점 이상은 반드시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떨어지는 문제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문제는요, 이 친환경차 문제는 조금 모범 답안이 뭘까?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쓰려면요, 이게 몇 장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술 문제가 모범 답안지를 주지만, 그거를 시간 안에서 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죠. 근데 고전압이 들어가는 부분, 고전압으로 움직이는 구성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고 그 역할을 쓰다 보면은 사실 저는 남은 시간 거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모범답안이 뭐다라고 얘기가 참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모범답안 준 건 이 정도는 이거보다 조금 적게 쓰더라도 요 정도 기본적인 요 정도 수준에 쓰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제가 모범답안을 제공한 거고요. 그 안에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쓴 거에 대한 부분, 우리 수험생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거, 생각났던 거 써도 충분히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20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점인데 한 20점으로는 보통 한 5개 정도 쓰면은 한 20점 정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4점씩 생각을 해서, 그런데 7개, 6개, 7개 썼다 그러면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보니까 전체 우리 판금도장의 문제가 이제 세문항 나왔고 35점을 차지했어요. 네. 그리고 친환경차 문제가 두 문제 중에 30점을 차지하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총 65점을 배정하는 이런 놀라운 것도 아니죠. 저는 항상 강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동영상 들을 때 친환경차, 판금도장 친환경차 먼저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기관전기 사실 중요한데, 처음에 공부할 때 영상을 듣고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고 공부할 때는 판금도장 친환경차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하고, 제가 기관전기 셰시 강의할 때도 리뷰 한번 하고 가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판금도장 친환경차를 계속 강조해 드렸고, 용어에 대한 용어도 계속해서 익숙해지도록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예요. 그죠? 앞으로 추세는 다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벗어나가지고 이걸 이 문제로 다 이렇게 치중하기에는 너무 그 부담이 큽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부담을 너무 준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좀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대기 환경 때문에 그래요. 대기 환경 보전이나 유해 배출가스, 어떤 환경오염의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잖아요. 정책적으로 연간 정책 5개년 계획, 산자부, 국토부, 환경부 할 것 없이 3개년, 5개년 무슨 계획, 중장기 계획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험업계가 그거와 다르게 전혀 다른 문제로 내면 이게 이제
어떠면 이게 실무인데, 이게 실무. 손해사정사가 실무로 떼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너무 이쪽으로 치중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제 강의를 혹시 뭐 출제자분들이 듣더라도, 그거는, 제 출제, 제가 말하는 거 보고 이쪽으로 이제 추정이 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되, 이쪽으로 한다. 그래서 감히 예상해 본다면은, 다음에는 판금의 문제가 한 문제하고 배분을 좀 정확히 해서 전기차 한 문제 정도로 이렇게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관 유해 배출가스는요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디젤 배출가스, 뭐 촉매 계통 이런 계통으로 우리 5번 문제 나와서 좀 황당했잖아요, 그죠? LNT 나왔잖아요.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DPF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LNT를 얘기한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이렇다. 너무 좀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좀 페이스를 잃는 문제가 바로 기관의 LNT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쪽으로 치중해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 특히 친환경차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차에는 모든 첨단 시스템,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까지, 그리고 첨단 장치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친환경차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제가 쪽집게처럼 될까요? 굳이 제가 얘기해 본다면 이게 세 문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 틀렸다고 그러겠지? 이게 세 문제 나와서 다른 데서, 기관전기 셰시 한 문제씩에서 뭐가 하나 빠지지 않을까? 빠져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감이 들고, 빠진다면 기관이 빠지거나, 아니면 또 전기가 빠지거나, 그러겠죠. 판금도장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판금도장은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점수를 주어지는 거예요, 점수가. 그죠? 점수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용접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렵게 낼 수가 있거든요, 용접 부분을. 근데 우리 용접만 가지고 기능장 하시잖아요, 그죠? 용접만 가지고. 그만큼 그 범위가 엄청납니다, 용접이. 그래서 그걸까지 제가 다 건들기에는 힘들겠지만, 차기 수업 때는 제가 조금 더, 용접의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좀 강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아무튼, 올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5년 플러스 6개년 어떤 그런 2018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문제 유형을 쭉 살펴보니까요. 기관 문제가 한 11.9%, 5문제가 이렇게 기관 전기전자가 5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들고 또 셰시는 19점, 여전히 그 20%에 육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좀 이따가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요번에 나온 문제 있잖아요. 요번에 나온 문제가 2번 문제가 2번 문제였죠? 2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2번 문제가 사실상 타이어와 관련된 거예요. 타이어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타이어를 꼭 집어서 나올 수도 있다. 타이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판금도장과 미래친환경차는 요번에 판금도장이 올해 이제 세 문제가 나오면서 같이 이제 똑같은 선상에 있는 28.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금도장과 미래친환경차에서 한 57.1%로 지금 많은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보고 되게 반가웠나요? 헷갈렸나요? 헷갈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공부할 때는 0단계를 포함해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라는 이제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0단계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0단계부터 1, 2, 3, 4, 5단계 썼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틀린 건 아닙니다.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기 때문에 0단계는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혼돈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서 자동화 단계를 5단계로 구분해서 구분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각 단계별 특징이다. 이 5단계에 대한 특징과 내용을 약술하라 그랬습니다. 10점 넣습니다. 아주 쉽다라는 얘기였죠. 예? 쉬웠는데 자율주행 단계별로 미리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못 썼어요. 10점 그냥 날리는 거죠, 뭐. 못 씁니다. 근데 우리는 썼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요.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라고 해보니까요. 한번 여기서 뭐 또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발부터 발, 손, 눈이라고 한번 우리가 한번 딱 생각해 봅시다. 이게 2단계, 3단계, 4단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2단계에는 발을 놓을 수 있는, 발을 밟지 않고 차가 가는 거예요. 3단계는 손을 놓은 거예요. 손을 놓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손을. 그러면 손과 발을 다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단계는 손과 발 플러스,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가면 갈수록 플러스예요. 4단계는 눈을 감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눈을 감고도 가는, 이게 이제 인간의 개입 정도, 개입을 안 한 거죠, 아예. 그죠? 그래서 인간의 개입이, 개입 정도. 그래, 뭐, 그렇게 써도 되죠. 뭐, 제가 뭐, 출제 어렵게 내시는 출제자는 분들을 디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 문제 내시는데 되게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잘 낸 문제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 단계별 특징 및 내용, 꼭 이 말 안 써도 돼요. 저희 이제 한번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정의하면 어떨까 하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저희 모분답안에 이런 얘기를 제가 쓰진 않은 것 같은데, 썼나? 써드렸나? 모르겠어요. 한번 안 써드렸으면 옆에다 메모를 좀 해보시고요. 내용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모습이에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사고 시에 운전자 책임이고, 사고 시에는 제작사의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요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사실상 현재 3단계까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손을 놓고도 갑니다, 지금. 그런데 완전히 3단계라고 하기가 뭐하는 게, 이제 제작사의 어떤 사고시 제작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우리 각종 법들이 이제 마련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3단계다라는 말을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진 않죠, 그죠? 근데 이제 3단계라고 표현하는 제작사도 있어요. 그리고 3단계는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예요. 그죠? 한 2028년에서 2028 아니면 빠르면 2026년까지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을 놔지는 이제 요 4단계죠. 이 4단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2045년, 빠르면 한 2042년 정도?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만약에 3년 정도? 이렇게 2045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된 학술지나 이런 데 보면요. 2028년이나 4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그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1, 2년 정도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면 더 빨라지니까 이때 가면 45년에서 한 3년 정도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서 이렇게 가로로 놓는 거고요. 실제로는 28년, 45년까지도 이제 4단계까지. 여러분 지금 45년이라 그러면 지금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20년? 한 20년 정도 남은 거예요. 20년. 앞으로 한 20년 후면은 우리가 눈과 손, 발 다 놓고 자면서 간다는 거죠. 예, 자면서. 4단계까지 간다. 목적지만 설정하면 가는 그런 거고요. 100% 이제 100% 자율주행까지는 이제 5단계가 있다.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죠. 자, 저희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문제를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속도 및 제동 등을, 속도와 제동을 일부 제어하는 겁니다. 속도 플러스 제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동은 좀 세모라고 보여주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속도 및 제동 등을 일부 제어하는 단계로서 스마트도 사실 가로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썼다 해도 맞는 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스마트란 말을 안 써도 돼요. 크루즈 컨트롤을 뭐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게 발을 놓고 가는 거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1단계는 이렇게 운전자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서 살짝 발을 놓고 정속 주행하는 정도. 그래서 정속 주행하는데 앞에 차가 있으면 쓰진 못해요. 쓰진 못해요. 근데 경보음을 울리죠. 경보음을 울리는데 지가 자동으로 제동하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관계.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속도는 그대로고 방향이 되는 거야. 방향. 이거는 직진이에요. 그냥 직진. 만약 코너가 있으면 사람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살짝 틀어야죠. 근데 2단계는 이제 그 방향을 함께 제어합니다. 방향을 함께 제어하는 단계. 그래서 아까 얘기한 2, 3, 4에서 발을 놓고 손을 놓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위로 올라오잖아요. 눈을 감고 밑에서부터 손, 발, 무릎, 발 뭐 이렇게 뭐 노래 같네, 그죠? 발 놓고 손 놓고 눈 감고 그런 거하고 매치가 안 되죠. 요거 발이라고 했잖아요. 발은 2단계라는데 지금 여긴 1단계라고 현재 1단계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기억을 하시되 요걸 잘 섞어 갖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2단계에서는 아예 발을 놓고 발도 놓고 방향까지 제어를 일부 하는 거 2단계가. 자, 고속도로 주행할 때 보조하는 그런 원격 보조하는 장치나 아니면 원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가서 정지선상에서 차가 이렇게 주차 라인이 있으면 차가 이렇게 쭉 가는 중에 차가 요만치 왔을 때 주차선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니면 내가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후진해서 주차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예로 들 수 있다. 2단계. 아니면 여기 직진해서 내가 내린 다음에 사람이 내린 다음에 뒤로 후진하는 그 정도. 그 정도가 2단계. 요거가 2단계 될 수가, 요게 이제 2단계가 될 수도 있고 3단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타고 안 타고. 이 부분적인 자동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3단계입니다. 3단계. 운전자 개입이 줄고, 아예 없는 게 아니죠. 운전자 개입이 줄고 도로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제어합니다. 스스로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스스로 차로 변경도 하고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는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저속 주행도 합니다. 그게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
조건부 자동화라고 표현해요. 네. 그럼 조건부 자동화라는 말을 쓰신 분이 없겠죠. 제가 조건부 자동화, 고도 자동화 이런 말은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우리 책이 나올 때는 요걸 제가 좀 써드릴 거거든요. 따로 그대로 다시 넣어드릴 건데. 자, 조건부 자동화. 그 다음에 4단계는요, 일정 구간이에요. 일정 구간. 모든 구간이 아닙니다. 모든 구간은 5단계고, 일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목적지만 설정하면, 운전자 개입이 없습니다. 이건 개입이 준거고, 4단계는 개입이 없어요. 개입이 없이 자율주행이 되는 단계예요. 시스템이 정해진 도로 조건 하에 자율주행을 하는 거. 그걸 이제 고도 자동화라고 얘기하는데, 요 4단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눈을 감았다와 조금 일치가 되죠. 그죠? 눈을 감았다. 요거 3단계는 이제, 손과 발을 다 놨다. 이거는 손과 발을 다 놓은 거잖아요. 혼잡한 거는 손과 발을 저속주행 가능하고, 네. 요것도 이제 운전자 개입이 줄고라고 했으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손과 발이 필요 없다. 3단계하고 매치됩니다.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0단계부터 2단계까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책임이 있는 요 부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좀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외우기 힘드니까. 이게 외워 그러면 쉽죠. 근데 이제, 요 자율주행 단계는 5단계가 아니더라도요, 다음에 자율주행 문제가 또 나온다면, 인지 판단, 인지 판단 제어,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인지했을 때 요 레이트 센서라 모든 것들이 이제 센서 융합 된다 그러죠? 내가 내 차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차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느냐. 회전하고 있어? 아니면,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어?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요레이트 센서라 해서 요레이트 센서, 횡 센서, 그 다음에 G 센서, 이게 사실은 이게 한 개의 부품으로 이제 요즘은 다 묶어져 나오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레이트 센서 그러면은 그렇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이제 G 센서, 횡 센서 이렇게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요런 센서들의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종합해서 하는가.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기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카레라이스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카메라, 레이저, 라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런 용어들에 대한 주요 부품에 대한 내용들로, 이거는 원거리를 가고 그 단거리를 하고 환경에 영향이 있고 우천시에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이 장비들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요 세 개의 주요 자율주행 장치들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로 나온다든지, 얼마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요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0점짜리로 냈지만, 우리 수험생들 이거 다 맞췄다고 해도, 10점은 다 못 맞췄었더라도, 감점이 붙더라도, 요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요번에 합격하시면 좋지만, 혹시라도 좀 부족해서 합격을 못 하셨다면, 요거를 기준해가지고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 봐서 틀린 거, 자기가 현장에 가서 시험 본 거를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강의가 사실은 어떤 강의보다도 되게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기출문제 강의를 전면 다 공개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야 EPS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네. 근데 어쨌든 요런 문제로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5단계는 쉽습니다. 5단계는 100%.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100% 하는 100%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모든 도로입니다. 모든 도로. 여기서는 어떤 정해진 도로였잖아요. 정해진 도로인데 여기는 5단계는 모든 도로. 네, 이 차이.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 2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사이드 슬립 앵글 그러니까 사이드 슬립 앵글 영어로 썼잖아요. 그죠? 이게 한글로 쓰면 슬립각이잖아요. 슬립각은 생각이 나는데 슬립각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슬립 앵글이라고 하니까 언뜻 이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신 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정의하라 그랬습니다. 정의하라 그랬어요. 자동차의 선회 주행식. 선회 주행식은 차가 선회할 때, 차가 라인을 타고 선회할 때 움직이는 선회 주행입니다. 선회 특성의 종류별, 선회 특성이라고 해서 선회 특성의 종류별로 현상 및 원인을 얘기하라 했습니다. 서술하라 그랬거든, 서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답안을 드릴 때는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만 드렸어요. 뉴트럴은 드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이드 슬립 앵글을 정의하고 선의 특성의 종류별 현상 및 원인, 현상 및 원인을 하라 했잖아요. 원인은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다르게 선회하는 거잖아요. 원인.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너 원인이 뭐야? 왜 정상적으로 가?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제가 뉴트럴 써도 돼요. 썼다고 해서 그걸 감점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이제 답안을 드릴 때 그렇게 썼지, 여러분들은 뉴트럴 썼는데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데 공부를 많이 하신, 좀 오래 하다기보다는 많이 열심히 하신 우리 수험자들은 모분 답안이 뉴트럴이 안 들어갔다고 이제 지적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서술하라 해서 15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15점에서도 답이 나와요. 또 어떻게 보면 15점이라는 거는 정의가 1점이고요. 종류별 현상 및 원인이 하나인데 종류가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언더와 오버스티어 두 가지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그래서 각 5점씩 해서 15점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상문제 풀이를 할 때, 두 번째 예상문제 풀이 제가 할 때 문제를 내서 했죠. 4번 문제에서 제가 또 한 번 코너링 포스와 언더스티어, 코너링 포스, 언더스티어,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요거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서 어떤 정의를 쓰라고 그랬고, 이런 롤링 현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을 가지고 한번 써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슬립각이라고, 이렇게 슬립각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렇게 하신 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만 생각해서 코너링 포스나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에 대한 부분을 한 번만 생각해서 제 강의를 듣고 한 번만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면 쓸 수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인을 쓰라고 했다. 원인도 같이 쓰라 했잖아요. 원인. 왜 원인이 뭐니지? 이 원인을 못 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한 10점 정도 받지 않았을까. 예, 한 10점에서 좀 더 이제 언더스테어, 오버스테어 정의를 제대로 못 쓰면 뭐 점도 깎일 수 있겠지만 한 평균 한 10점 정도? 예, 10점에서 한 12점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썼다면은 15점 다 주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명확하게 써도 명확하게 썼다고 해도요. 뭐 글씨가 안 보이고 제가 첨삭지도를 해봤잖아요, 그죠? 글씨가 안 보이고 또 딴 말 하는 것 같고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해를 못했네. 그래서 아예 날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점수 깎여요, 되게. 15점을 다 맞았으면 좋고요. 네, 그렇게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강의를. 네.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형이죠, 평형. 평형 유지죠. 선해시 평형 유지. 평형 유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스테빌라이저는. 예. 자, 한번 답을 좀 보겠습니다. 예. 정의를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슬립 앵글이란 선의 주행 시 타이어가 향하는 선의 주행 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선회를 하고 있어요. 선회 주행 타이어가 향해 있는 방향. 우리가 이렇게 선회 주행하면 타이어는 이렇게, 이게 타이어예요, 타이어. 이게 타이어입니다. 차가 아니고 타이어. 타이어가 이렇게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전륜입니까? 후륜입니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야겠네. 이렇게 그려놔야 헷갈리지 않겠다. 전륜구동 타이어라고 치면, 선회 주행 시 타이어가 향해 있는 방향과, 조향이죠. 조향이니까 앞에. 조향을 하는,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 방향과 실제로 이동하는 방향에 차이가 생긴 거. 그게 뭐냐면, 타이어는 이렇게 방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차의 관성에 의해서 차가 가려고 하는 속도를 내다가 직진으로 속도를 내다가 우로 이제 선회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회하면서 타이어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실제 타이어가 향한 방향과 실제 타이어가 가려고 하는 방향, 요 방향의 차이, 요게 이제 사이드 슬립 앵글. 요게 이제 사이드 슬립 앵글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슬립 앵글이 작으면, 슬립 앵글이 크면 클수록, 잘 보세요. 슬립 앵글이 작아요. 이게 가려고 하는 방향이 직선으로 안 가고, 요렇게, 이거, 전자칠판 이런 게 좋죠. 요렇게 갔다고 칩시다. 살짝 요렇게. 그러면, 요게 이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살짝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좀 비슷하네. 그죠? 내가 틀은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 좀 비슷해. 그러면 요 각은 작아지는 거죠. 요 각이 작아진다는 거는 요거에 반한 코너링 포스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눈치인데. 예. 제가 쉽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틀려고 하는 방향보다 더 빨리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차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게 이제 코너링 포스, 여기에 작용하는 게 코너링 포스잖아요. 이 코너링 포스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링 포스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네. 네. 슬립 앵글이 크면 코너링 포스 역시 크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요게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슬립 앵글이다라고 합니다. 슬립 앵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작은 각을 그냥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는 영어적 의미로 이제 최소한 이런 거야. 그래서
슬립 앵글이라고도 합니다. 이니셜 슬립 앵글. 처음 듣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니셜 슬립 앵글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게 이니셜 내가 맞나? 이니셜 맞나? 이니셜 영어 단어가 예, 맞아요. 이니셜 INITIAL 뭐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예, 찾아보세요. 이니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여러분 영상으로 봐도 다 제가 다 이제 느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영어가 뭐 저는 뭐 원어민처럼 영어가 잘 돼요 하시는 분들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영어를 처음 접하시고 또 우리 또 이렇게 영어에 거부감 있는 분 이런 분들은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니셜 슬립 앵글. 그럼 만약에 요렇게 큰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큰 부분 이렇게 크게 요거보다는 각이 커요. 그죠? 요 큰 부분은 다른 말로 매추어랍니다. 매추어 슬립 앵글이라고도 합니다. 매추어 슬립 앵글. 예. 매추어는 MATURE 매추어 맞나? 매추어. 예, 맞습니다. 매추어. 요거는 이제 성인이 된 다 큰 이런 거예요. 좀 이게 좀 더 크구나. 예. 이게 좀 이렇게 좀 진화됐다. 또 앞으로 더 나갔다. 더 커졌다. 이런 얘기. 그런 의미예요. 매추어 슬립 앵글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제가 조금 내년에 만약에 제가 출제를 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출제한다면 이런 식으로 써서 내면 어떨까요? 뭐 자동차의 선해 주행시, 디퍼런셜 기어, 차동 기어하고 얘기해가지고 하든지 선해 주행시, 매추어 슬립 앵글이 발생하는 무슨 정의, 조건, 현상,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그거를 감소시키는 방법, 억제하는 방법 이런 거.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에 대한 우리, 세시에서는요, 요번에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주행에 관한 문제, 차량 동력학적인 문제,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했냐. 우리가 사고가 나서, 우리가 이제 차량 손해사정사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조향을 잘못했지 않냐, 이런 시시비비를 많이 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타이어는 정상이었냐, 타이어가 마모환경선을 넘어가지고 타이어가 트레드가 노면과 트레드가 접지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코너링 포스가 더 크게 작용하고, 또 이렇게 매추어 슬립 앵글이죠. 우리 한번 해보죠. 용어에 좀 익숙해보죠. 사이드 앵글, 슬립 앵글 각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사고가 난 거 아니냐. 그죠? 우리가 차량 손해상사 보고서를 쓸 때 이런 거 이렇게 좀 하나 써서 이렇게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손해사정서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분쟁의 어떤 그런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시험을 합격하면 좋지만, 시험 합격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무에 저희가 적용시켜서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용어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서두가 좀 너무 길었네요. 벌써 40분이 넘었네. 제가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 네. 다음, 선의 특성의 종류별 현상과 원인에 대한 거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언더스티어는 우리가 다 썼어요. 언더스티어만 알면 돼요. 그러면 오버스티어는 그 반대니까. 그죠? 네. 언더스티어는 운전자가 내가 주행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데, 내가 꺾은 각보다 더 작게 꺾이는 거예요. 가는 방향이. 차에 가는 방향이. 내가 선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회를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차를 꺾었는데 내 꺾은 각보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더 바깥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핸들을 꺾은 각도에 맞게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내가 핸들을 꺾은 각도하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뉴트럴이죠. 근데 내가 핸들을 꺾은 각보다 더 작은 각이 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언더스티어입니다. 그래서 주행하고자 하는 조향선의 각보다 더 작은 조향각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크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항상 그런 분들은 항상 점잖하게 운전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예?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레이싱을 즐기고 막 속도를 즐기시는 분은 느껴. 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특히 이제 여성 수험자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성 수험자들은 이제 좀 과속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물론 여성분들도 이제 과속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런 경우가, 그렇죠. 예, 제가, 이거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이 훨씬, 운전을 점잖하게 하신다는 얘기니까, 뭐 이상한 얘기 한 거 아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강의할 때. 그죠? 네. 더 작은 조향각으로, 이제 선회주행하게 되는, 회전 방향이 크게 돼서 회전 방향이 더 크게 돼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것이 이제, 언더스티어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앞바퀴의 접지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타이어와 노면의 관계죠. V가 아니다. 타이어와 점점을 하겠습니다. 점점. 타이어와 노면과의 관계입니다. 타이어, 정확히 말하면 타이어 트레드죠. 트레드. 네? 타이어 트레드. 트레드일 수도 있고 트레드 플러스 접지라는 거는요. 그립력이잖아요. 타이어가 노면을 꽉 잡아주는 그립력. 이 그립력은 타이어 트레드만 정상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이어가 적정 공기압에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꽉 잡으려면, 예? 뭐, 공기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타이어가 오래돼가지고, 타이어의 탄성이 많이 줄었어. 그래서 땡땡해, 딱딱해. 공 같은 경우, 공으로 치면은 공을 이렇게 빵빵하게 넣으면 땅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공을 좀 어느 정도 쿠션을 넣으면, 만약에 공 바람 다 뺐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툭 넣으면 타이어의 그 바닥에 탁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붙었다가 또 올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립력이 좋은 거죠. 그만큼, 접지 능력, 타이어와 이 접진력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감소하거나 이렇게 돼서 예상한 조향 능력에 비해서 방향 전환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하는 건데, 방향 전환이 잘 되지 않아라는 말은 다 통용하는 말. 방향 전환이 이렇게 가나, 이렇게 안쪽으로, 언더스티어 반대 오버스티어로 가나, 방향 전환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죠? 자, 요건 이제 좋지 않은 말인데, 제가 이제 지금 마무리를 지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방향 전환에 어려움이 있는. 이제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상한 조향 능력에 비해서, 회전 방향이 크게 돼서, 이제, 도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 그게 이제 언더스티어입니다. 그 원인은 이제 타이어 그립력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핸들 조향에 어떤 밑에, 타이로드 엔드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향장치 쪽에, 조향장치 문제가 생겨서, 조향각에 대한 사이드 슬립각이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얘기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 원인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내가 이 원인을 알고 요 내용을 알면 어떻게 쓸지 답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버스티어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오버스티어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 언더스티어와 반대니까. 예? 근데
하나 이제 오버스티어는 여기 뒷바퀴 원심력이라고 제가 하나, 뒷바퀴 원심력이 뒤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좀 심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뒤에 후미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가는, 능력을 초과한, 접지 능력을 뒷바퀴 원심력이 타이어 접지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은 발생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좀 어렵나요? 이렇게 뒷바퀴 원심력이 요게 바깥으로 초과하게 되면 그런 경우 원인이 뭐 그런 꼭 요것만 원인이 아니죠. 요것만 원인이 아닙니다. 다른 원인도 되게 많아요. 조향가가 여러분들 그냥 기어비가 뭐 어떤 분 그렇게 쓰신 분 계실까요? 기어비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 우리 기어 쪽에 파워스티어링 기어에 문제가 생겨서 억지 같지만 그것도 원인이죠. 기어비가 기어비에 문제가 생겨서 더 많은 조향각이 이루어졌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래도 되고요. 예. 그런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코너리포스는요. 코너리포스 하나 더 제가 적어드렸는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했던 겁니다. 다 우리가 예상 문제 하면서 했던 건데 코너리포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밑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